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트랜스코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성능 자체는 트랜스파일러보다 트랜스코더가 더 뛰어나다라고 나와 있기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코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게 총 3개의 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로우는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해주는 파이썬 코드를 이제 자바로 변환하는 데스크인데 이 파이썬과 자바에서 이 엔드 연산자와 이 이퀴벌런스 연산자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로 첫 번째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는 이 x 앰퍼센드 1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는는하고 1이 먼저 그 다음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 이퀴벌런트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 네네. 그 다음에 이퀴벌런트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가 실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뭐 불리언이 리턴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트 값이 리턴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진수를 변환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코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바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네. 어, 네, 근데 자바에서는 인풋 값에 따라서 이 나누기 연산자가 적절히 정수 연산자나 아니면 정수 나눗셈을 하거나 실수 나눗셈을 하거나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그 슬래시 하나면 나눗셈이고 슬래시 하나면 실수 나눗셈이고 슬래시 두 개면 정수 나눗셈이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세밀한 차이 같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막 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서 제일 그 탑에 있는 원소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팝을 해야 되는데 팝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러면 기존 방법들이 왜 이렇게 잘 못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일단 코드 태스크가 이러한 작은 스몰 이너큐러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이 있고 이러한 코드 태스크들 중에서도 코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가 특히 어렵다기보다는 좀 특유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패럴렐 코퍼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자바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부족하다라는 점이고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그 패럴렐 콜퍼스가 부족한 게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인풋이 주어지고 모델이 그 인풋을 바탕으로 예측을 했을 때 이 값이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이 모델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모델의 아웃풋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결정할 수 있는 소스가 결국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 논문에서는 그 레퍼런스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특히 유용한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방법론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라지 패럴렐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일단 유닛 테스트를 먼저 제너레이션한 에보스윗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유닛 테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 에보스윗이라는 툴이 자바라는 언어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에버스윗의 결과로 나오는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코드가 이제 결과로 나오는데 그 테스트 코드를 이제 C++이나 파이썬으로 이제 룰 베이스드 기반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총 그 패럴렐 유닛 테스트들을 구성을 해주고요. 이 에버스윗 자체는 에버스윗에서 그러니까 자바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구성할 때는 에볼루셔너리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그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 테스트 케이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뮤테이션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는 일단은 어떤 코드가 주어졌을 때, 자바 코드가 주어졌을 때 그 자바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나 컨스트럭트 코드들의 집합을 구성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
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메소드나 컨스트럭터를 콜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생성을 합니다. 다만 이 메소드나 컨스트럭터가 이제 하나의 뭐 메소드나 이런 걸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재기적으로 다른 함수들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기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구성된 테스트 코드를 이제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변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이볼브를 위한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는데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피트니스라고 하는 매트릭을 구해서 이 피트니스가 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 연산의 예제인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로우는 이 아래로 그대로 내려오는 반면에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로우는 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오른쪽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래 두 개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교차된다라고 해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콜 오퍼레이터를 지운다거나 빌드 오퍼레이터를 지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에버스윗의 어떤 예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러한 클램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클램프에 대한 어떤 테스트 코드를 이제 구성한 거고, 이건 하나의 코드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코드를 이제 에버스윗이 출력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 이제 유닛 테스트라고 부르고 이제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된 경우에는 테스트 스윗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 케이스의 어떤 구성된 테스트 케이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뮤테이션 테스팅이라고 진행하는데 우선 뮤테이션이 뭘 의미하냐면은 원래 주어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아까의 이 왼쪽 컬럼에 있던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어떤 룰 베이스드 기반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한 거를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원래 프로그램들이 이제 완벽한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제 뮤테이션에 해당되는 이 변형된 프로그램들은 다 틀린 답이다.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뮤테이션 스코어를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로 추가로 가정을 하는 바는 이제 스트롱 테스트 스윗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스윗을 구성하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최소화되어 있으면서도 이제 가장 많은 뮤테이션을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제 뮤테이션 스코어를 구하는데 뮤테이션 스코어는 전체 뮤테이션의 개수분의 이 특정 테스트 스윗이 뮤테이션임을 판별한 그 뮤테이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뮤테이션 오퍼레이터에 아까 그 크로스오버 연산 외에도 이러한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구성된 테스트 코드를 변형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볼브를 하고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뮤턴트에 대한 예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클램프인데 여기에서 이 레스된 연산자를 이 뮤턴트에서는 그레이터 된 연산자로 변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렐 테스트 스윗 셀렉션인데 여기서 아까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구성된 패러렐 테스트 스위트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뮤테이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엄격하게 가기 위해서 뮤테이션 스코어가 90%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그러한 테스트 스위트를 뽑아서 이제 패러렐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 테스트 스위트를 바탕으로 이제 패러렐 코퍼스를 구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방식은 어떠냐면은 자바 펑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이 되는 트랜스코더나 DOBF를 선택을 하는데 트랜스코더를 선택할지 DOBF를 선택할지는 랭귀지 페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자바, C++, 파이썬 세 가지 랭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DOBF가 그 C++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바, 파이썬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는 DOBF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C++이 포함된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는 트랜스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바 파이썬에 대해서 굳이 DOBF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바 파이썬에 대해서는 DOBF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갖춘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 룹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어떤 과정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지금 인풋 코드가 이제 자바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자바 코드가 이제 주어지면은 뭐 아까 트랜스코더나 여기 MT 모델의 트랜스코더나 뭐 DOBF를 가지고 뭐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성된 이 트랜슬레이션을 파이썬 따로 생성된 파이썬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통과를 하면은 얘를 바탕으로 이제 패럴렐 코퍼스를 구성을 하고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셋을 그냥 그대로 이 생성된 트랜슬레이션을 그냥 버리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모델이 생성해낸 이 이그젬플들 그러니까 이 파이썬 트랜슬레이션의 퀄리티는 그 트랜슬레이션 모델의 어떤 성능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모델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 트랜슬레이션의 성능도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인풋 코드를 주고 MT 모델 이 트랜슬레이션을 생성해서 데이터셋까지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데이터셋을 새로 구성을 해서 또 다시 학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을 구성을 함으로써 그 이터레이션마다 모델의 성능이 높아지게 되니 이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된 패럴렐 데이터셋 또한 더 좋은 데이터셋이 되어서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다라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completely unsupervised and easily generalized method. 아까 말씀드린 그 피드버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 룹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트레이닝 방식을 이러한 것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두 가지 임플리멘테이션을 구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프라인 러닝이고 두 번째가 온라인 러닝입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러닝에서는 일단 이제 모델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제 트랜스코더나 DOBF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이후에 두 번째 이터레이션부터는 이제 모델의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 성능 향상이 크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터레이션을 종료를 하고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현재 그 모델이 베스트 모델이 되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종료를 할 때 이런 걸 이제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얼리 스타핑에서 종료를 할 때 그냥 한 번만 얘가 성능이 상당히 크게 없어도 종료되는 게 아니라 한 몇 번 정도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그 파라미터 값에 지정된 횟수 정도는 뭐 성능이 없어도 그냥 넘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네, 판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생성되면은 이제 유닛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데이터셋까지 구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이 끝나면 다시 여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동일한 과정을 이제 significant improvement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 러닝인데 온라인 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제 모델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얼리 스타핑이나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뭐 어떻게 종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딱히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적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제 랭귀지 페어를 샘플링을 합니다. 만약 트랜스코더가 모델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C++이 포함된 뭐 랭귀지 페어도 C++ 파이썬 C++ 자바 또는 파이썬 C++ 파이썬 자바 파이썬 C++ 자바 C++ 뭐 이런 랭귀지 페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DOBF가 선택되면 자바 파이썬 자바 이 랭귀지 페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셋
이그잠플을 샘플하는데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버피팅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캐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그 캐시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캐시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일단 이 캐시에서 샘플링을 할지 아니면은 이 캐시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캐시 워머 파라미터라고 를 따로 설정을 합니다. 이 캐시 워머 파라미터는 이제 캐시 안에 있는 데이터의 수가 이 디폴트 값이 500인데 예를 들어 500개보다 이그샘플의 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그 이그샘플을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캐시 안에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니 500개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랜덤하게 뭐 샘플을 할지 아니면 크리에이트에서 푸시할지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푸시하는 경우에는 그냥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푸시하고 거기서 푸시를 하고 이 크리에이트된 따로 샘플링을 하지 않고 이 크리에이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샘플링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샘플링된 데이터를 다시 캐시에 넣을지 아니면 그냥 샘플링된 데이터를 버릴지는 그 0.3 확률을 정해서 이제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논문의 실험들인데 일단 첫 번째 매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Computational Accuracy at n이라고 해서 모델에서 뭐 빔서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n개보다 많은 트랜슬레이션들을 생성을 하고 그 중에서 이 빔서치를 할 때 그 별도로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데 그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n개의 솔루션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 솔루션들이 이제 그 인풋 코드에 대해서 생성된 그 모든 테스트 케이스들을 통과하면 1점이고 N개 솔루션들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면 1점이고 만약에 어떠한 그 솔루션도 이 인풋의 이그샘플에 대응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0점입니다. 이 N 그러니까 최소 N개 솔루션을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빔서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이제 빔 사이즈가 n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 매트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빅스프로빅스에서 샘플링 그 추출된 데이터셋을 패럴렐 펑션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특별하게 빔 리올더링이라고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 일단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빔 서치를 기반으로 생성된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 테스트 솔루션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빔 서치 과정에서 계산되는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탑 n개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얼마나 통과했느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탑 엔게를 뽑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첫 번째 결과는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더나 DOBF에 비해서 오프라인 방법을 사용을 했든 온라인 방법을 사용을 했든 이제 네, 트랜스코더 ST라고 하는 트랜스코더 ST가 기존의 베이스라인들보다 꽤나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으로 CA at 1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CA at 1을 사용하고 있고 빔 사이즈가 이제 1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모델이 이제 10개의 트랜슬레이션을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스코어가 높았던 하나를 샘플링해서 이제 그게 이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혹시 여기서 ST 1, 2, 3, 4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터레이션 횟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까지만 말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이터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포지티브 피드백 룹인가 거기서 이제 이터레이션 첫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갈수록 성능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그 매트릭이나 빔 사이즈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한 실험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전 세팅과
이전 세팅과 매트릭은 똑같은데 빔 사이즈가 이제 10에서 1로 줄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좀 하락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ST 트랜스코더 ST가 다른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의 성능은 각각의 그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그 모델의 성능을 평균을 내서 구한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빔 사이즈 10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평균 요 결과가 이제 이게 완전 세팅이 똑같기 때문에 요 결과가 이제 요 길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빔 사이즈 20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네. 네, 여기서 이제 매트릭을 바꾸고 여기서 매트릭이랑 빔 사이즈 둘 다 매기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나머지는 그 첫 번째 코드랑 비슷한데 BM 리올더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추가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여기서 BM 리올더링은 이제 여기서 트랜스코더, 여기서는 이제 DOBF를 가지고 적용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능 향상이 크게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나중에 리미테이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추후에 뭐 지금 코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코드 T가 소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코드 T에서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빈 리올더링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그런 방식으로 소타를 달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예, 여기서 이제 빈 리올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지금 트랜스코더가 트랜스코더가 지금 전반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논문도 있고, 여기서도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 및 그 코드 사이 이퀴벌런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미테이션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테스트 데이터셋 자체가 지금 코드의 이퀴벌런스를 어떤 변별력 있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좀 더 어렵게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코드 사이의 이퀴벌런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이 결국 유닛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추가한 뒤 그것을 그 학습 데이터에 활용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유닛 테스트 케이스 그 제너레이션 하고 혹시 슬라이드 중에서 그 생성하고 추가하는 슬라이드 혹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저 18번 혹시 슬라이드. 네네. 네네. 여기서 그러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하는 게 이제 아래 그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거를 데이터셋에 추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인풋 코드 하나만 이제 데이터셋이 있었으면은 기존에는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으로는 저 인풋 코드와 저 파이썬 테스트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코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셋을 추가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이 피드백 룹에서는 약간 테스트 데이터셋이랑 그 자바 코드랑 같이 생성하는 것처럼 코드를 보이게 해놨는데, 제가 코드를 뜯어봤을 때는 그 따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테스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다시 이 패럴렐 코퍼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걸 그러니까 따로따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어, 맥스라는 코드는 여전히 데이터셋에 그냥 들어가고 데프 네. 테스트용 이게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아마 별개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잖아요. 모델을 이제 트랜슬레이트 하는 과정이 있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자바 그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모델의 트랜슬레이션을 구하고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평가를 해서 이 패러렐 코퍼스는 이제 자바 코드랑 트랜슬레이션 코드로만 구성이 되는. 그래서 학습은 이제 일반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듯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저 그러니까 저 만약에 데프 테스트 지로라는 게 있으면은 저거랑 저거 딱 저 줄만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건가요? 딱 저 데프 테스트 모델의 지로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인풋 코드를 에보스윗한테 넘겨줘요. 그다음에 에보스윗에서 네네. 그러면은 자바 코드를 생성을 해요. 자바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그 자바 코드를 이제 여기서 따로 그 룰 베이스드 기반으로 번역을 해주는 파이썬으로 번역을 해주는 코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파이썬 테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아, 네네 이 과정을 이제 완전히 따로 수행을 하고 먼저 수행을 하고 프리 프로세싱 하듯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이제 또 이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하는데 이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학습이랑 같이 이루어지나 아까 오프라인 러닝이나 온라인 러닝에서 여기 이쪽에 루프가 있었잖아요. 다 이 트레이닝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고 얘는 이 트레이닝 전에 프리 프로세싱처럼 해가지고 따로 테스트 케이스가 구성이 되는 지금. 아, 아. 네, 근데 그래서 그 아까 네네 그 저 제너레이터가 네네. 파이썬에서 잠시만요. 저거 자바에서 파이썬을 제너레이팅 할 수 있었나요? 일단은 그 코드가 있는데 제가 완전히 다 뜯어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서트나 뭐 이런 간단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자바 코드 자체가 에보 스위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룰 베이스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적절한 번역 룰만 구성을 한다면은 자바를 이제 파이썬으로 번역해 줄 수 있어서 그 이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코드까지는 다 아, 뜯어보지 못했어서. 멀티링결 유닛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는 자바 자바랑 C++이랑 파이썬이랑 셋을 다 번역할 수 있도록 만든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이겠네요. 아, 네. 네, 그 네네. 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더 아, 네. 질문해 주실 분? 네네.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아, 예. 그 에보스위트가 만드는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걸 얘네가 평가를 따로 하나요? 어, 평가는 따로 없었는데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은 원래 얘네가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보 스윗으로 인해 새로 생성되는 그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원래 그 얘네가 사용하던 이분들이 사용하던 그 테스트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리거러스하다 뭐 이 정도 언급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사용하던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이 트랜스코더 네, 그 이벨루에이션을 위해서 그 벤치마크에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거보다 심지어 새로 만든 게 더 리거러스하다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원래 테스트 데이터셋이 조금 이거 언리거러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좋지 못한 테스트 케이스들로만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이 논문은 저희가 그 BRL 세미나 작년에 그 강원대 내부에서 할 때 그 다루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접하긴 하는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이게 결국은 테스트 케이스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테스트 케이스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 퀄리티 네네. 그럴 그쵸. 수밖 네네네. 그 새로운 부분은 패러럴 코퍼스를 만드는데 결국 테스트 케이스에 의존하는 거고
그 테스트 네네네. 케이스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제 패러럴 코퍼스가 정확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코퍼스의 품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 논문에 그 에버스위트가 만드는 그 테스트 케이스들이 실제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거 컴퓨테이셔널리 이퀴밸런트한 코드들을 이제 가르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논문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네네네. 그 부분은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 이 프로그램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걸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에버스위트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코드에다가 뮤테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어진 코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옳은 코드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똑같은 아웃풋을 내고,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코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아웃풋을 내는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들만 가지고 이제 재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네네네. 해서 완전히 엔드투엔드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에버스위트가 하는 방식이랑 어떻게 다를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딥러닝 모델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 서로 다른 두 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평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쵸. 그러니까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코드랑 테스트 케이스 페어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떤 코드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옳지 않을 때, 그러니까 주어진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하지 못할 때, 이제 그 부분을 공략해서 이 코드를 페일시키는 테스트 케이스가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모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코드와 이 코드를 페일시키는 테스트 케이스 페어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렇게 페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엔드투엔드 학습을 시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코드 T5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또 뭐 출력을 코드로 하거나 자연어로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출력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 가지고, 음, 예, 그럼 이제 주어진 코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신 그 에버스위트가 만들어낸 테스트 케이스가 실제로 얼마나 그 퀄리티가 좋은지 이런 게 조금 정량적으로 검증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 일단 뭐 에버스윗 자체가 오랜 기간 발전해 왔지만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뭐 성능이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아마 그런 류의 연구들이 좀 있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드 내추럴 랭귀지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추럴 랭귀지에서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연구들이 있나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의 연구들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랑 저희 학생을 위해서 그 논문 그 관련된 논문 링크를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네, 아, 다음에 세미나에서라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혹시 더 질문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